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 밀떡은 제가 이상하게 좀 더 강하고 네. 힘차게 멘트를 한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KF21 보라매가 드디어 첫 비행을 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날짜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7월 22일이 22일? 예상돼 있는데 이것은 기체 상황이랄지 여러 그렇죠. 가지 상황을 봐야 기상 됩니다. 상황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야. 기상 상황까지는 특별하게 안 좋지 않은 이상은 할 건데 네. 그 외에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됐기 때문에 KF21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서 이번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라는 것은 항상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시험을 지상 시험을 엔진을 따로 시험하는 거야 당연히 어디서나 있는데 그것을 실제 장착한 기체에 채로. 장착한 채로 허쉬하우스라고 그래요. 네네. 허쉬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엔진을 풀 가동하는 그러니까 애프터 버너까지 발진을 해가지고 실제 상태들을 전부 측정하고 보고 이 부분은 보안 사항은 아니라서 네. 이제는 다 알려져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수직 및 요 안쪽으로 F-15K처럼 그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일종의 꼬리라고 네, 볼 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ECM 장비가 있거든요. 그 ECM 장비가 엔진과 함께 간섭이 좀 있었습니다. ECM 장비가 뭐예요? ECM 장비는 전자전에 쓰이는 특히 전자 방해하는 재밍을 재밍. 건다든가 예. 이런 거를 이제 ECM이라고 하는데 ECM 장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 ECM 장비에 간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ECM 장비를 책임지고 있는 게 지금 LIG 넥스원이지 않습니까? LIG 넥스원 그리고 카이 또 관련 업체가 전부 이제 모여서 ADD까지 해서 과정을 되씹어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걸 한번 키면은 뭔가가 또 안 맞아서 그렇죠. 또 다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놀라웠어요. 퍼펙트하게 그냥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7월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지금 페이퍼 플랜으로 시작했던 게 드디어 결실을 보였고요.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엔진이 탑건 얘기했는데 거기 나온 FA18EF와 같은 엔진입니다. 한 10% 이상 그 파워업이 그래서 K가 없습니다. 끝에. 그렇죠. 밀파워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F414 GE 400K 네. K가 끝에 붙어요. 그 엔진이 바로 지금 보라매에 장착된 엔진이고요. 듣기만 해도 자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뭐 영화상에는 아쉽게도 F414 엔진이 한번 그 버드 스트라이크점에 한번 네네. 나가잖아요. 본의 아니게 또 영화 이야기 한번 더 합니다만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적인 이야기고 사실 그거는 뭐 어느 기체에서나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스트라이크 네. 강하면 부분이고요. 예. 버텨낼 기체가 없죠. 그건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옆에 엔진이 거기에 대한 그 버드 스트라이크의 그 2차적인 피해로 폭발과 함께 2차적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엔진이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영화에서는.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두 개잖아요. 네. 하나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하나로도 그러면은 그렇죠. 충분히 기동 그러니까 가능해요? 예, 쌍발 엔진을 그래서 장착한 거고 보람의 그 KF21이 처음에 설계안이 뭐 여러 가지 설계안이 있었잖아요. 가장 크게 나누면은 단발 엔진이냐 아니면 쌍발 엔진이냐 갖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소요군에서 강력하게 쌍발 주장한 거예요. 엔진으로 쌍발 엔진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종사 생환율도 좀 높아질 테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예. 출력도 뭐 그런 문제 있고 무장 착재량도 많아질 테고. 네. 그러면은 이 KF21은 단자기가 있고 복자기가 있는데 어떤 비율로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80대 대 40대 정도 그 비율이 좀 많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복자기가 기종 전환을 위한 그런 건 뭐 당연하고요. 사실 그 복자기로 인해서 슈퍼 호넷 같은 복자기가 누리고 또 지금 F-15K가 하는 임무와 같은 그러니까 전투 임무에도 활용되는 그런 복자기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 기체 같은 경우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는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주변국이 떨고 있네 이런 거는 정말 믿으시지 마시고요. 공채를 네, 믿으시면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 기종이라고 하면서 뭐 젠 20까지 네. 얘기하는데 젠 20은 아직 그들이 얘기하듯이 일단 5세대 기체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5세대 기체고 보라매는
정확하게 4.5세대 기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도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굳이 5세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데 다만 우리는 이전부터 스텔스의 여러 가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반 기술을 닦아왔습니다. 이를테면 램 기술이랄지 라스 기술이랄지 그리고 지금 봐도 보라매 기체의 형상은 어떻게 보면 각종 안테나를 그 내장하고 내부 무장창만 장착하고 일종의 지금까지 다 개발된 라스나 그 램 같은 것을 다 적용한다면 그렇다면은 스텔스 기체가 될 수가 있죠. 한참 미래에. 예. 그 한참 3의 미래라고 보긴 뭐합니다, 사실. 이제는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발표들 이런 거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크긴 한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세대가 벌써 다 된 기체예요. 매체들의 그 매체나 이야기들을 뭐 보면. SNS 보면 난리죠. 사실 심지어- 시작은 3.5로 시작해서 4.5까지 가는 건데 이거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군용도 이미 개발 완료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함재기. 네. 예, 이게 슈퍼 호넷에 장착을 하는 그 엔진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리고 카이 입장에서는 미래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모 도입이 되니까 그 이전부터 뭐 함재기 이야기 나오고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네. 협업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만은 조금은 먼 얘기고 그렇죠. 그거보다 가까운 거는 사실 전자전기입니다. 그렇죠. 전자전기는 그라울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필요한 게 그걸 것 같다. 우리는 원거리에서 전자 제밍을 하는 그 전자전기보다는 워낙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상 트랙 패키지에 같이 가는 그런 그렇죠. 전자전기가 필요하다. 네. 그거는 훨씬 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함재기는 좀 멀어요. 하여튼 뭐 보람에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한다는 국가들 중에서 이런 식의 페이퍼 플랜으로 4세대,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했던 나라가 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터키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계획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중에 유일하게 기체가 나온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요. 성공 가능성도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면 우리 뒤에는 이제 문이 닫혀요. 이제 기술 이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일본조차도 기술 실증기는 만들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생산이나 대량 투입을 하겠다 그런 거는 그냥 포기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건너뛰고 이제 영국이랑 6세 전투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가능성은 저는 30% 이하로 봐요. 기반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반 네, 기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F3가 구현했던 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국방 정책이 그렇게 바뀐 것뿐이지 5세대를 건너뛰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이지 뭐 5세대를 구현 획득을 안 못하니까 하겠다, 뭐 구현 그건 못하니까 아니죠. 글로 간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구현했던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은 일본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술 네. 실증기로 보이긴 했어요. 할 수는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국방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바로 이걸로 뭐 양산이라든가 전투용으로 개발하진 않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텔스 기술의 뭐 몇 가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 도료 부분, 그러니까 램 부분만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은 일본도 구현할 수 있고 그런데 일본의 방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개발하는 단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언제 실전 배치가 되느냐. 말씀 잘 주셨는데 현존하는 5세대 기체 중에서 전투 비행대대를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한 국가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물론 중국의 젠 20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젠 20은 아직까지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그 전투 비행대대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세대 건너뛰고 6세대라는 선택이 맞을 수 있냐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 기술의 축적이란 게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트너로 삼았던 영국이 과연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냐 능력이 있느냐 라는 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한 발 앞서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이제 이슈를 내놓기 시작한 거고 미국 그 해군이나 공군 쪽 얘기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것도 역시 F-22나 F-35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를 접합시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이 3.5세대, 4세대, 4.5세대, 그다음에 5세대 만들어 놓으면 6세대에 대한 어떤 방향성 같은 게 좀 나오겠죠. 그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람이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엔진
엔진 분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엔진 많이 얘기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양산해서 F414급 이상의 F414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죠. 그 엔진을 장착하는 걸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것도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람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뭐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이제 첫 비행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상에서 활주에서 떠서 이제 돌아보고 이제 계기에 이상이 없는지 보고 그다음에 내리는 비행이죠. 한동안은 이걸 관숙 비행이라고 하죠. 네. 관숙 비행을 한참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단계에 따라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2,200여 회가 넘는 그런 그 시험 비행을 그렇죠. 통해서 네. 소티죠. 2,200 소티를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4.5세대 기체로서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걸 갖다 시연하겠다라는 보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획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 4대 항전 장비들도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드문드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이사 레이더의 그 기반이 우리는 지러갈륨 소자로 인한 그 에이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고 이 부분 진짜로 F-35에 장착하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APG-81보다도 어떤 측면에서 한 4-5가지의 성능 측면에서 볼 때 2-3가지 정도는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나 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 일부분 아까 전자전 장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거의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장착이 돼서 관숙 비행 이후에는 바로 그거에 대한 그 시험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4대 항전 장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2026년 6월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리고 2024년쯤에는 초도 양산, 소량 초도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단 아무런 이상이 없다. 2024년까지 소티를 띄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시정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 기체를 한 개까지 몰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탑건 2를 또 얘기합니다만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체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이 시험 비행 때는 더 오버합니다. 일단 오버해서 한번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한계치가 이제 비행 한계점을 알아야 조종사들이 이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전자전 장비나 그 항전 장비들의 통합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시험 비행이 있을 텐데 그때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 통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남은 가장 큰 벽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소량 양산을 시작한다는 그런 계획은 바꾸어 얘기하면 2024년쯤에는 기본적인 공대공 전력이 그런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그런 시험 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그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야, 진짜 한국 전쟁 때 보면은 비행기가 없어갖고 조그만 경비행기밖에 없어서 뒤에다 박격포탄 들고 가서 떨어뜨리고 손으로 던지고 그 시절. 그 해군 같은 경우는 그 기술자 같은 분이 일본군이 버린 비행기 엔진 주워와서 깡통으로 널판지 조각 맞추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조립해서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런 나라가 70년 정도 지나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를 실물로 내놨다는 건 정말로 그냥 우리가 한 일이라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죠. 4.5세대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한 몇 국가 정도 돼요? 7개국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7개국? 그 7개국 중에서도 이 보라매가 시장에 나왔을 때 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공군이 채택할 거고요. 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장 경쟁 기종이라고 그 질문을 이제 경쟁 기종으로 저는 보는데 경쟁 기종이라고 하면은 유로파이터는 아니고요. 라팔이 될 가능성이 높죠. 라팔이죠. 라팔이고 라팔을 뛰어넘는 레이더와 항전 장비와 그런 능력을 갖는 보라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걸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보라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금방 있는데 지나갔네요. 네. 보라매도 한번 하려면 진짜 두 파도 나눠야겠어요. 밤새요. 네.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는 좀 밤을 새봤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셨구나. 네.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 네. 진짜 첫 비행 때 사실 뭐 언강생심이긴 하지만 한번 멀리서나마 진짜 뜨는 거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멀리 보이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엔진의 그 붉은 열은 보이거든요. 멀리 보여도 기체는 잘 안 보이지만 그거라도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있지만 저는 직장인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박 의원님 못 가시면 저희 박 의원님 입간판이라도 걸어놓고 저희 같이 그러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그 팁으로 말씀드리면 양산이 나와서 결정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정된 게 아니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네. 것이 원래는 1차 양산을 40대를 하기로 했는데 60대로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F4와 F5를 빨리 대체를 시켜야 되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쵸. 네네. 네. 이렇게 아직 F4 같은 결정은 안 경우는 지금 마지막 연장에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후덜덜합니다, 이제. 내어주어야 되는데 네. 계속 붙잡고 야,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인을 학대한 국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이해하기도 않고 뭐 F-35 도입에 대해서 기존부터 계획되어 있던 F-35 도입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매에 대한 이야기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우리 보라매의 첫 비행도 응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있는 시험 비행도 그렇죠. 무탈하게 다 완벽하게 이루기를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밀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